자, 셰익스피어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셰익스피어는 16세기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얘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내 강의를 들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 그것을 다 출력해서 먼저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큰 글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 큰 글자만 놓고 얘기를 하려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써놓은 그대로 이 큰 글자만 키워서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더 키워볼까요? 자, 나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좀 글자를 키워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까지 이때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튜더가 헨리 튜더의 등극으로 튜더 왕조가 열렸고 1558년에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여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녀가 죽고 제임스 스튜어트 1세가 스튜어트 왕조를 이제 열게 되는 그 사이까지의 시간인데 이게 우리나라 선조 때 임금하고 얼추 비슷해요. 우리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조금 몇십 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막 끝날 무렵 그 무렵쯤에 이제 죽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머릿속에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좋겠죠. 그때 우리는 정치를 조선시대 때 잘못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선조가 도망가게 되는 이런 때에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히려 영국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자, 중세시대의 붕괴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데 유럽인들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다준 정치 이론이자 가치관이었던 강력한 카톨릭스에게는 실제로 스스로의 내부 모순으로 인해 급속히 몰락하였다. 무엇보다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귀족세계의 영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때문에 여기는 조금 뭐가 내가 다 치다가 그냥 생략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카톨릭의 어떤 모순 같은 것들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럽의 중세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시대로서 예수가 태어나고 1000년이 넘게끔 이 카톨릭의 문화가 유럽을 쭉 지배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종교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카톨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종교 개혁의 예붕이 성서의 번역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카톨릭 정부가 아전인수격 성서 해석을 통해서 타락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때 성서를 사람들은 읽지 못하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아람어가 유행했는데 그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로 쓰고 나중에 영어로 또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그것을 라틴어 공부를 하는 사람만 읽을 수 있었었는데 제임스 1세에 의해서 흠정 성서 번역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번역하기에 이르렀죠. 우리나라에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1984년 판이었는데 2011년에 NIV 성격이 2011년에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에 맞춰서 성서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직자 몇 명만 성서를 보지 말고 이제는 성서를 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가톨릭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교로 성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막았다. 또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빙으로 되는 요약되는 중세 철학, 이게 뭐냐면 또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빙은 커다란 연쇄 사슬이라고 하는데 제일 위에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밑에는 미생물이 있고 이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빙 삼각형 같은 제일 위에 하나님부터 제일 밑에 어떤 미생물까지 이 단단한 이 삼각형의 체계 이렇게 돼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철학은 민중의 직접적인 성서 접근을 저 밑에 있는 하루의 사람들이 니들은 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성직자를 통해야 된다. 성서 접근을 차단하고 단지 성직자들의 입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도록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커다란 체제를 더 그레이트 체인 오브 빙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단지 성서만이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성서의 귀복을 복귀를 선언한 것도, 자,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성서의 번역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성서 번역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도 성서에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세적 가치 붕괴는 필연적으로 그의 이제 신중심의 사회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있고 성직자가 있고 인간이 있고 이 딱 모든 하나님으로 가려면 성직자를 꼭 통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인간의 재탄생이라는 새로운 르네상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중세의 몰락과 더불어 이미 유럽 사회는 갈릴레오 이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등이 이룩한 지리상의 대발견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통해 세계의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중세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지구는 둥글다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서 멀리 나가도 배가 떨어지지 않는다. 또 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와 같은 자연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중세의 교부 철학이 주장하듯이 이데아의 그림자이거나 천상의 부름을 위해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자연은 탐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곳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세계관이 바뀐 거죠. 저 하나님의 세계, 우리 저 이데아의 세계가 플라톤의 얘기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지구상은 저 아키타입 원형의 어떤 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은 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상을 오히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탐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과 물질 문명의 발전이 인간성의 재발견이라는 르네상스적 가치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바탕이 되었다면 이에 이론이라는 옷을 입힌 것은 당연히 고전 클래식의 해석이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인들은 현세적 주제에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히려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고대 로마, 그리스 같은데 고대 그리스에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절대신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연극을 하고 조각을 남기고 이래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근데 그 예수의 탄생 이후로는 절대신만이 존재하니까 인간적인 면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죠.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에 배치가 되지 않고 이들 이교도적 논리를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또 성공했다. 그리고 해답은 바로 종교개혁에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이 다가왔죠. 어떻게 이제 보면은 저 중동에 있는 청각문화, 예를 들면 기독교 문명은 청각문화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 유럽에서 중동에서 그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죽음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주여 어디에 있으시나이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어떤 절대신에 대한 그 믿음, 또 자기의 그 자연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기독교 문명이죠. 그런데 이쪽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물도 맑고 하늘도 청명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는 시각 문명이에요.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극도 하고 사람들끼리 놀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이런 문명이었는데 결국 기독교 문명이 그리스에게까지 연결이 돼서 바울이 기독교 문명을 이제 전파하고 로마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다 퍼졌죠. 자, 이렇게 해서 1000년이라는 세월을 기독교 문명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타락도 나타나고 가톨릭에 대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한계도 드러나고 하니까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다시 고전으로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종교개혁의 바탕이었는데 영국의 르네상스의 특성을 보면 영국은 유럽에 보면 저 왼쪽 끝에 있죠. 그래서 이 유럽보다는 100년 또는 200년 늦게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물결이 갑작스럽거나 새롭게 영국에 다다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상무역의 발달로 인한 교육의 증가로 초서등 지식인들은 르네상스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왜냐하면 초서와 같은 사람들은 배 타고 이탈리아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화약의 발명이나 지리상의 대발견은 과거의 기사계급의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려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의 칼을 찬 기사보다는 화약이 발견되고 저 멀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사계급의 가치 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1485년 헨리 8세의 등극과 함께 시작이 되어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 영국의 르네상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른 여러 면에서 다른 행로를 취하게 된다. 그 특징을 한번 보자. 영국의 르네상스의 특징인데 휴머니즘이에요. 자, 이 휴머니즘은 뭐냐면 영국의 휴머니즘은 상대적으로 대륙의 그것과 유사하다. 15세기 새로운 성직자들과 상인들이 이태리 등 유럽을 왕래하며 그곳의 신경영에 매료되었고 고전의 인본주의적 경향에 눈을 돌렸다. 휴머니즘은 중세의 엄격한 봉건주의에 스스로 해방시켜지며 세속적 가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현세를 끊임없이 부정해야 도달할 수 있는 신의 세계에 매달리지 않았다. 꼭 그렇다고 해서 신의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100%. 자, 그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것들을 찾아보자. 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문학자가 누구예요? 토마스 모어예요. 유토피아를 통해서. 이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썼는데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발표도 한 적이 있고 이 유토피아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사람들은 무슨 사회과학 소설인 줄 알지만 소설이에요. 이 유토피아를 통해 새로운 지적 해방의 운동이 가져다줄 완벽한 사회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 시대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이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지성인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배우고 얘기하고 떠나고 어떻게 보면 앵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죠.
에라스무스 역시 사람들이 정신적 개안을 위해 사람들이 정신을 눈을 뜨게끔 분주히 다녔다. 자, 그래서 영국에도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인데 14세기경 존 위클리프로 시작이 되었어요. 영국에도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독일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4세기경 존 위클리프로 넘어왔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청이 거절을 하자 교황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 종파를 만들어 수장 자기가 그 대장이다, 머리 숫자죠. 영국 교회의 총괄 수장으로 등극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장령을 발표했어요. 내가 교황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짱이다. 그것이 지금의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교회의 장도 되는 이런 역할을 했고, 영국에서는 이 시대에 내셔널리즘, 국가, 자기 영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애국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타올랐어요. 카톨릭의 옹호전 메어리 튜터의 피해 정치를 겪은 영국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중립 정치를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자, 이때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 국민들은 여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역효과를 낳았고, 이건 뭐냐면 스페인과의 관계를 교황청이 여왕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너무 막 사람들이 여왕을 좋아하고 환호하니까 퇴위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여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결집력으로 카톨릭의 수호국인 스페인의 무적함제 아르마다를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종교적 신념이 아닌 민족의 이익과 이해를 누리는 나라로 경영되었죠.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누르고 세계적인 해양대국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이제 영국은 자존심도 세우고 저 대단한 스페인의 국가, 스페인을 가톨릭의 국가 스페인을 아르마다 무적함대를 무르치고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로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요 밑에서도 이렇게 내가 쭉 써놨어요. 자, 그래서 현실 세계를 수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 써놨고요. 요건 뭐 한번 더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페트라르카식 사랑법인데, 페트라르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작가인데 여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중세와 르네상스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여성들. 왜냐하면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중세의 틀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은 에덴 추방의 원인인 이브의 후손에 지내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에서 여자는 이브의 후손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예수 또는 희망의 잉태자인 마리아의 현년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본 거예요. 결국은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여자 아니냐? 그 마리아의 현년이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여성일 수 있다. 르네상스의 여성들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대상으로 이상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치던 흠모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높은 어떤 마리아와 같은 존재를 이상화시키고, 그 예를 들면 내 어떤 기사가 성과 성주의 그 부인을 나의 이상의 여성으로 생각하고 그 여자와 혼자 짝사랑을 하는 거, 페트라르카식의 사랑법이죠. 유세로 얘기한다면 어떤 아주 예쁘고 대단한 연예인을 내 애인으로 생각하고 혼자 자기만 집에 이렇게 사진 쭉 걸어놓고 혼자 그 여자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어떤 페트라르식 연애 방법이죠.
이태리 페트라르크는 1304년부터 70을 살했네요. 이 페트라르크가 바로 르네상스의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맹목적인 사랑을 주제로 해서 남성들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여 시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꽃이라 불리는 소네트의 시작이다. 이게 뭐냐면 페트라르카가 여자를 어떤 대단한 여자라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저 위에 있는 천상의 여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마님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내가 종이면 주인집 마님을 이상의 여성으로 생각하고 그 마님에게 혼자 짝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짝사랑을 소네트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소네트는 14행의 시예요. 14줄로 꼭 써야 되죠. 그래서 끝에 운율을 맞춰요. 그래서 14행인데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아름다운 일이 다가오네 네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끝에. 그러니까 여성의 이상화된 아름다움, 냉담함, 냉혹함으로 인해 근데 여자가 안 쳐다봐.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성은 잠 못 이루고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이 시는 영국에서 크게 선풍을 일으키는데 이는 아마도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갈망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소네트가 영국에서 이탈리아의 페트라르크식 사랑법의 노래인 소네트가 영국에 들어와서 결국은 초서 같은 사람들이 배 타고 이탈리아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의 템즈강 그 주변에는 뭐 돛대가 엄청나게 많았다니까 배가 있어서 자 이러한 페트라르칸 소네트의 특징은 소네트 페트라르카에 의해 만들어진 14행의 시를 말하며 영국에서는 토마스 와이어트, All of Surrey, 스펜서 여긴 좀 이따 나오겠네.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요 끝에 이제 운율이 조금 이 가군이 A, B, B, A 이제 14줄이죠. 4개, 4개, 8개, 10개, 그 다음에 14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운율을 A, B, B, A, A, B, B, A 이렇게 운율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행의 시를 소네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소네트는 이상화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과 사랑에 빠진 남성의 정신적 혼란을 그리고 있다. 과장법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에서는 3명이 있는데 이게 서 필립 시드니 경이라고 그래요. 경. 그 다음 에드먼드 스펜서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잘 썼다. 소네트. 그 소네트가 한 125개인가 6개 되죠. 소네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번역도 돼 있어요. 126개의 그 소네트 남성이 여성을 흠모하는 시 소네트집인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소네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집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서 여기 있지만 설명을 뒤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마인데 드라마도 뒤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뒤에는 앞에하고 뒤에 조금 겹치는 면이 있어서 뒤에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랍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비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있죠. 이 비극과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조금은 차이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포에틱스에서 시학에서 비극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어요. 높은 신분 또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개인이 고통을 거쳐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저 왕이라든가 대단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게 비극이에요. 관객들이 편에서는 야, 나보다 저 대단한 사람, 저 왕이 저렇게 고통을 느끼다 죽는구나. 공포와 연민, 하라앤 피티를 불러일으켜야 하고,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죽는데 참 안됐다, 나 잘해야지. 이거 비극의 목적은 카타르스, 정화, 이렇게 뭔가 막 거기에 빠져갖고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 이게 카타르시스의 정화의 의식을 환기시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 대단한 사람도 저 고통을 겪다 죽네. 나는 하찮은 나가 저렇게 저 대단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 다행이다. 한바탕 그 마음을 동정을 느껴서 울고 나니까 시원해지는 것,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고대 비극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모범적인 텍스트는 소포클레스 킹 오이디푸스죠. 한번 이것도 오이디푸스 왕,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나 동시에 적지 않은 차이 또는 새로움이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히랍 비극이 운명 기급, 예를 들면 오디푸스의 비극의 원인과 결과가 전적으로 절대적인 운명에 의존하고 있는, 그렇죠. 오이디푸스는 태어나면 쟤는 어떤 신탁이 내려지는데 쟤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결혼할 거다, 이런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성격적인 책임, 하마르티아,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 이것이 운명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 조금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셰익스피어 비극의 목적이 카타르시스,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카타르시스가의 환기가 아닌 우주 질서의 회복에 두어진다는 점입니다. 고대 비극에서는 한바탕 울고 저 대단한 사람이 저 불행이 왔구나 이렇게 울고 났더니 시원해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에서는 우주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햄릿의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햄릿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T.S. 엘리엇이 햄릿을 비평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햄릿이 왜 자기의 그 아버지가 새벽에 나타나서 햄릿아,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죠. 근데 이 아들 햄릿이 아버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여러 번 오는데도 이 햄릿은 클로디우스 작은아버지를 찔러 죽이지 못하고 자꾸만 머뭇거리죠.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햄릿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왜 햄릿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는데 갚지도 못하고 저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래서 T.S. 엘리엇은 이것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햄릿의 작품 속에서 오브젝티브 컬러러티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햄릿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해서 이건 실패작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내가 옛날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줘서 고마워서 머뭇거렸다라는 정신적인 이런 세계로 이 작품을 해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햄릿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아까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고, 소네트를 쓴 와이어트, 그 다음에 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에드먼드 스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극으로는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있고,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앞에서 했죠. 그래 조금만 더 셰익스피어 연극과 함께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도 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또 리포트도 내야 되는데 자 내가 얘기하고 나중에 리포트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